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 저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니지만 큰 탈 없이 자랐고, 결혼 후에도 별 탈 없이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말 그대로 살다 보니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자신하면서 살았지만, 그 노력을 인정받지 못할 때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10년 전쯤 제 삶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보다도 제 남편이 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감히 제가 헤아릴 수 없는 마음고생을 했겠죠. 남편이 저에게 말도 못하고 소가리를 했을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희 남편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성실하고 부지런한 데다가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알람이 매일 새벽 6시 반에 울리고 나면 남편은 셔츠를 다려 입고 간단하게 아침을 챙겨 먹고는 회사로 향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늘 새벽같이 일어나는 사람이라 알람이 울리기 전 어둠이 아직 걷히지 않은 시간에 조용히 몸을 일으켜 부엌불부터 켜는 사람이에요. 혹시라도 제가 깰까 발소리 하나도 조심하면서요. 그렇게 홀로 출근 준비를 하며 커피를 내리고 나면 식탁 위에 제 몫의 컵까지 함께 올려두는 걸 잊지 않는 사람이죠. 제가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며 아이를 챙길 때 마시라고 둔 거였어요.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지만 그런 사소한 배려가 남편의 언어였던 것 같아요. 남편은 자신의 주변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의 그런 배려가 참 고맙고 좋았습니다. 사랑받는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밤마다 남편이 아침에 입고 나갈 옷들을 정리해두는 게 한 번도 귀찮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도 제 마음을 그렇게 전하고 싶어서요. 남편은 제가 남편에게 하는 것보다 몇 배는 돌려줄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재활용 쓰레기 버리기,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베란다 청소, 화장실 청소처럼 손이 많이 가는 일은 모두 남편이 다 해주었죠. 결혼 후로 꾸준히 성실하게 제가 힘들지 않게 해주었어요. 그런 남편에게 저도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할 정도로요. 남편은 제가 힘들지 않으면 된다고 했지만 미안하더라고요. 아무리 맞벌이라고는 하지만 남편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미루지 않고 집에 일을 했습니다. 그래야 남편이 조금이라도 쉴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남편은 회사에서도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드러내는 법은 몰랐나 봐요. 그러다 보니 공은 늘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면서 서운해하기도 했죠. 하지만 남편은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 것을 내세우기보다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사람이었어요. 크게 반발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비추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는 모습이 부각되면서 회사 분위기가 삭막해질 거라고 하더군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의 가치를 모두가 인정하고 알아줄 거라며 배시시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아 라는 말로 모든 걸 덮어두며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면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던 거죠. 그런데 들어보니 이사라는 사람이 보고서에 남편의 이름보다 자신의 이름이 더 위에 가도록 한다더군요. 보고서 진행할 때는 나타나지도 않던 사람이었는데요. 소위 가로채기를 하는 사람이 상사라 남편이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그런 회사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잘 될 거야 라며 위로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괜히 더 화를 내고 속상해하면 남편의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또 퇴근 후 서로의 일과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 불편해지면 비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기도 했고요. 그저 남편의 방식이 맞다는 것이 증명되는 날이 오기를 바랄 뿐이었죠. 남편의 말대로 남편의 팀은 성과가 좋은 편이었고 그 중심에는 남편이 있다고 우연히 만난 남편의 후배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아는 만큼 남편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의 출세만을 바라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저 남편이 자신이 노력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라던 거죠. 남편은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아이에게도 자신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는 아빠였어요. 피곤한 몸으로 퇴근하고 돌아와서도 아이 숙제를 손수 봐주고 주말이면 공원에 데려가 자전거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죠. 그럴 때도 본인은 벤치에 앉아 아이를 바라보며 쉴 수도 있었을 텐데 아이가 넘어질까봐 끝까지 옆에서 같이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아이도 많이 따르고 좋아했어요. 엄마, 나 이따가 아빠 오면 숙제하면 안 돼? 아빠랑 같이 하면 더 잘 되거든. 엄마는 내가 잘 못하고 실수하면 짜증내면서 가르쳐 주는데 아빠는 안 그래서 좋아. 아빠는 진짜 천사인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이는 아빠를 좋아하고 가까운 사이였죠. 남편은 대기업 협력사에서 영업관리 일을 12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거래처 일정에 맞춰 전국을 다니느라 매일 바쁜 날들을 보내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매달 실적 압박에 시달리면서도 집에 오면 늘 웃는 얼굴이었고요. 아이가 잠든 밤 식탁에 저와 마주 앉아 맥주 한 캔을 나누며 회사 이야기를 조금씩 흘려보내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거창한 하소연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맥주 캔을 따며 오늘도 별일은 없었어 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죠. 하지만 그 별일 없는 하루 속에는 남편 혼자 감당했을 무게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거래처 미팅이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2시간이나 기다렸어. 내가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데 나는 다른 사람 기다리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가 자꾸 시계를 보는 버릇이 생겼어. 그렇게 말하고는 남편은 웃으며 맥주를 한 모금 마시더군요. 마치 별것 아니라는 듯 기다림쯤은 직장인의 일상이라는 듯 보이게요. 그래도 덕분에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는 먹었지 뭐. 그 말에 저는 괜히 웃음을 지으며 떡볶이는 맛있었는지 물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2시간을 기다린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 편할 수 있나 싶었죠. 어떤 날은 남편이 그날의 회의 이야기를 꺼내는 날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자료가 있었는데 회의 자리에서 이사가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발표를 했다는 이야기였죠. 저라면 억울해서라도 목소리가 떨렸을 텐데 남편은 머리를 긁적이며 별일 아니라는 듯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회사 일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어쨌거나 그 일의 결과만 잘 나오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그 일 실무자는 나니까 내가 하는 일이지. 그 말을 하며 남편은 웃었지만 저는 그 웃음이 왠지 모르게 침묵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제 표정을 읽고 안심시켜 주려는 듯 남편은 일부러 더 가볍게 말하려는 사람처럼 괜히 농담을 하나 더 얹곤 했어요. 내가 발표했으면 말 더듬었을 수도 있잖아. 이사가 말은 잘하더라고. 거래처도 함께 있는 자리라 그랬나 봐. 자기 마음을 조금이라도 들키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스스로를 먼저 낮추는 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당신이 한 일인데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삼켰어요. 괜히 제 말 한마디가 남편의 담담함을 무너뜨릴까 봐서요. 또 어떤 날은 상사의 말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팀장님이 좀 예민하신 것 같더라. 별일이 아니었는데 팀원들에게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대리가 대들려고 하는 걸 겨우 말렸어. 그게 전부였지만 그 한 문장 속에 얼마나 많은 말이 생략되어 있는지 아내인 저는 알 수 있더라고요. 괜히 말대꾸했다가 분위기만 안 좋아질까봐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말라고 말리는데 나도 기분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 그렇게 말하며 젓가락으로 안주를 정리하듯 차분히 식탁 위를 정돈하는 남편의 그 손을 보며 마음이 더 아팠죠. 분노나 억울함을 표현하는 대신 질서를 선택하는 사람의 손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신의 감정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의 손이 남편의 손이었으니까요. 가끔은 실적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번 달 목표를 채우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부터 거래처 한 곳이 갑자기 조건을 바꿨다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그 끝에는 늘 같은 말이 붙었습니다. 그래도 뭐 방법은 있겠지. 다들 이렇게 버티는 거 아니겠어? 마치 스스로에게 하는 주문처럼 들리더군요. 남편은 자신의 힘듦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버티는 것으로 정의했고, 그걸 대단한 일로 만들지 않으려 애쓰는 것처럼 보였고요. 마치
그 선은 넘지 않기로 약속한 사람처럼 보이더군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애쓰면서 지키려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곧 가정과 아이를 지키려는 태도였을 거고 무너지지 않으려는 어른의 모습이라는 답이 나더군요. 항상 대화를 마치고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하고는 했어요. 자,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지. 그만 들어가 잡시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사람처럼 내일을 준비하는 얼굴로요. 함께 마신 맥주 캔을 정리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 웃으며 흘려보낸 이야기들이 사실은 얼마나 무거운 하루였는지를 혼자서만 가늠해 보기도 했죠. 가장이라는 무게가 그렇게나 무거운 거구나 싶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36살에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며 남편보다 퇴근이 빨라 집안 살림을 책임지기로 했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잘 도와줬어요. 저를 꼼꼼하고 현실적인 성격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했지만 제가 그렇게 보일 수 있었던 건 모두 남편 덕이었죠. 남편의 도움이 없었다면 제가 바깥 일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지금 생각해도 자신 없을 정도로 도와줬으니까요. 우리가 결혼한 지 10년이 됐을 때였고 초등학교 3학년 아들 민재가 있었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더 열심히 하기 위해 힘을 모으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부지런히 돈을 모아 집안의 금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아이가 잠든 밤이면 거실에 앉아 조용히 가계부를 정리하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던 시기였죠. 하지만 그 무렵 저희의 그런 노력과는 상관없이 삶이 우리를 한꺼번에 밀어붙이던 시간이 생겨났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성실한 남편을 믿었기에 조금은 벅차도 견디면 되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둘 다 없는 집에서 나고 자라 대학을 겨우 졸업하고 학자금 대출 갚으며 집 전세 대출 갚고 아이 학원비 내면서 간신히 버티면서도요. 하지만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어떤 날은 골이 나기도 했어요. 매달 월급날이 되면 스쳐 지나가는 월급에 속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남편은 저에게 늘 당신 잘못 아니야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정작 가장 무거운 짐을 남편이 더 많이 지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자신은 무거우면서도 제 어깨에 얹힌 짐부터 내려주려 했던 사람이었기에 저에게는 항상 좋은 말만 해주려고 노력하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남편 덕분에 친정엄마의 말이 틀렸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가 없는 집에서 자랐으면 좀 더 나은 집안으로 시집을 가야 편할 거 아니야. 그렇게 없는 집안 남자 뒤치다거리나 하려고 대학까지 나온 거니? 어디 가서 살아봐라. 10년도 안 돼서 못 살겠다고 말할 테니까. 없이 사는 건 나 하나로 족한다는 생각으로 대학 공부까지 시켜놨더니 겨우 그런 남자랑. 엄마의 그 말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단정처럼 들리더군요. 이미 제 선택이 틀렸다고 결론 내려놓은 사람의 말투였죠. 엄마는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며 남편을 소개한 그날부터 매일 작은 부엌 식탁 앞에 저를 앉혀두고 한참을 말씀하셨습니다. 김이 빠진 국 냄비를 씻다 말고 수세미를 쥔 손을 내려놓고는 마치 오래 참아온 이야기를 쏟아내듯 말이 길어졌고요. 사랑? 그게 밥 먹여주니? 엄마는 제 눈을 보지 않고 싱크대 쪽을 보며 말했죠. 네 아빠처럼 성실하기만 한 남자랑 살면 뭐가 남는 줄 알아? 맨날 빠듯한 살림에 애 키우다 보면 네 인생은 없어져. 사랑 같은 소리 한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엄마가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그 말을 쉽게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는 평생 없는 집의 아내로 살았고 늘 돈 걱정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엄마의 불안이 저를 향할 때는 더 날카로워졌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 남자 집안 형편 내가 다 알아봤어. 부모님도 노후 준비 안 돼 있지. 형제들도 다 빠듯하지. 그럼 나중에 그 짐을 누가 져야겠니? 결국 네가 다 지는 거야. 그러다가 나나 너희 아빠 아프면 어쩔 거니? 너희 동생들 아직 어린데 우리는 모른 척하고 살 거야? 자식이 있는데 나는 기대지도 못하고 살아야 하니? 엄마의 그 모든 계산 속에 남편이라는 사람의 성실한 태도는 없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요. 엄마,
그 사람 정말 성실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도 엄마는 한숨부터 쉬었죠. 성실한 사람은 세상에 널렸어. 근데 왜 다들 잘 못 사는 줄 알아? 성실하기만 하고 자기 주장 하나 못하는 사람들이라 그래. 왜?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실해도 어디 가서 당당히 말도 못하는 게 세상이야. 진짜 너 그거 하나 보고 결혼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려고 그래? 동생들이 어리면 제일 큰 자식이 도움이 될 생각을 해야지. 너는 진짜 너밖에 모르는구나.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그 사람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왜 엄마 아빠 노후랑 동생들 미래를 책임져야 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내가 꿈꾸는 가정을 꾸리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거 아니야? 서로 짐 안 되게 살면 되지. 그리고 그 사람 집에서 도와주지 못하시는 거지. 그 사람 부모님 알아서 사실 만큼 된대. 우리 집도 없으면서 그 사람 집이 가난하다고 반대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러자 엄마의 얼굴이 굳어지며 말하더군요. 책임? 책임이 뭔데? 돈 없는데도 애 낳고 빚 지고 결국 아내 인생까지 묶어두는 게 책임이야? 그 빚 갚느라 세월 다 가고 나면 너 인생은 뭐가 되니? 그리고 세상에 너만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부모고 형제고 다 필요 없다는 거야?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내가 그러는 거지. 내가 진짜 너한테 뭐 신세 지려고 그러는 줄 알아? 그 순간 엄마가 반대하는 건 남편이 아니라 엄마가 살아온 인생과 닮아 있는 제 미래라는 걸 알겠더군요. 하지만 남편 같은 사람이라면 저는 잘 버틸 수 있다고 믿었기에 고집을 피웠죠. 결국 엄마는 제 고집에 백기를 드셨습니다. 너 나중에 울면서 후회해도 그땐 엄마가 도와줄 힘도 없다. 그렇게 고집 피우고 하는 결혼이니 어디 아등바등 살아봐라. 그 말이 협박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인생의 한계에서 나온 말이라는 걸 알았기에 저는 더 가슴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 결혼이라는 것을 남편도 알아서 그랬는지 남편은 한 번도 저를 힘들게 하거나 짐을 지우려 하지 않더라고요. 항상 봄날의 햇살처럼 포근한 사람이었죠. 비록 세상의 모진 풍파에 상처받을지언정 저와 아들을 최선을 다해 살피는 든든하고 다정한 가장이 되어 주었어요. 제가 출산을 하고도 회사를 다니는 것을 미안해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려고 애쓰며 저를 아껴주면서요. 그런 남편이었기에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습니다. 엄마도 남편이 저에게 잘하는 만큼 마음을 열고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말답게 사위부터 챙기는 장모님이 되셨죠. 남편은 말할 것도 없이 저희 부모님께 잘했기에 저도 시댁에 최선을 다했어요. 시부모님도 남편 같은 분들이라 항상 제가 고생한다며 안쓰러워 하시더군요. 그렇게 서로 보듬고 살다 보면 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인심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명절마다 저희 아파트 경비실 분들께 봉투에 메시지를 적어 적은 액수여도 성의를 보이곤 했죠. 그렇게라도 저희를 지켜주시는 분들께 보답하고 싶다면서요. 남편의 그런 모습이 저는 좋았습니다. 감사함을 아는 사람이 보이는 성의가 예뻐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편처럼 좋은 사람이고 싶어 아이와 함께 경비실 분들을 만나면 열심히 인사하고는 했어요. 그런 저희의 인사를 경비실 분들도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아이에게도 어른을 만나면 무조건 인사하는 거라고 가르쳤기에 아이도 열심히 인사를 했거든요. 그런 아이의 모습이 예쁘다며 칭찬도 많이 해주셨죠. 저희 가족의 그런 모습이 저는 좋았고 잘 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유하진 않지만 온화하고 평온하게 잘 살고 있다고 자신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남편은 퇴근길에 돌아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은 거래처 미팅이 길어져서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왔어. 그쯤 운동복을 입은 채로 퇴근하는 날이 많아진 남편은 젖은 머리채로 집에 들어오곤 했거든요. 체력이 떨어졌다며 운동을 시작한 후로 거의 매일 그랬기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는 표시를 했죠. 요즘 당신 운동 열심히 하네? 당신 그렇게 운동 좋아하는지 몰랐어. 제 말에 남편은 웃으며 그러게 라고 대답하고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저는 몰랐어요.
친구 박지은에게서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지은이는 저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결혼 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게 되면서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사이인 친구였습니다. 지은이네 아이와 저희 아들이 한 학년 차이라 잘 어울려 놀았거든요. 가끔 주말에 남편들과도 함께 어울려 술 한 잔씩 하는 사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즈음에는 지은이가 재취업을 위해 교육을 받으러 다니느라 연락이 조금 적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죠. 수진아, 나 말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혹시 너희 남편 쌍둥이는 아니지? 오늘 아침에 교육받으러 가면서 확실하게 봤는데 거기 있잖아. 육교 옆에 있는 인력사무소. 내가 나가는 시간에 보면 거기 사람들이 일하려고 막 줄 서 있거든. 그 인력사무소 앞에서 민재 아빠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어. 요즘 회사에서 무슨 일 있다고 말 안 해? 지은이의 그 말에 저는 손이 굳는 것 같더군요. 인력사무소?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남편이 왜 거기 있어? 제가 놀라 묻자 지은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그러게, 나도 처음엔 닮은 사람인 줄 알았어. 며칠 전부터 지나가다 봤는데 긴가민가 했거든. 그런데 마침 신호에 걸려서 자세히 봤는데도 민지 아빠가 운동복 입고 인력사무소 앞에 줄 서 있는 거야. 요즘 회사에서 무슨 일 있다고 안 했니? 저는 당황했지만 지은이에게 일단 알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멍하니 있었죠. 남편을 믿고 싶었지만 머릿속에 헬스장, 사물함, 땀 냄새가 겹쳐지더군요. 달라진 동선, 자신의 빨래만 따로 빼놓았다가 하던 모습, 보이지 않던 낯선 상처, 파스를 온몸에 붙이며 어색하게 웃던 모습까지 모두요. 오랜만에 하는 운동이라 그런지 여기저기 아프다고 했거든요. 당장 남편에게 전화해 무슨 일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 후 운동하고 왔다며 운동복을 입고 집으로 들어설 때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대신 다음날 아침 남편이 집을 나서는 뒤를 따라 나섰어요. 남편의 행선지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남편과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남편의 행선지만 확인하고 돌아와 아이를 깨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해 남편이 집을 나서 현관문이 닫히고 얼마 뒤 따라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가 아파트 1층 로비에서 벗어나 경비실 앞을 지나면서도 남편의 뒷모습을 놓치지 않으려 살피며 걸었죠. 그런 제 앞을 경비 아저씨가 막아서며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경비 아저씨께 대충 인사를 하고는 남편을 따라가려 했어요. 그런데 경비 아저씨 입에서 의외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모님, 남편분 따라가지 마시죠.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 멈춰서서 경비 아저씨를 보면서 물었어요. 왜요? 왜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자 경비 아저씨께서는 어스름한 주변을 잠시 살피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남편분이 인력사무소 다니시는 건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저랑 마주치고도 남편분이 많이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날 회의 때문에 일찍 출근하다가 마주쳤는데 많이 놀라셨는지 몇 번이나 당부하시더라고요. 사모님께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사모님도 괜히 그런 남편분 모습 보시면 마음만 더 아프실 겁니다. 저는 경비 아저씨께 그 말을 들으면서도 멀어져가는 남편의 뒷모습만 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더군요. 그런 저에게 경비 아저씨는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아파트에서 8년을 일하면서 남편분처럼 명절 때마다 경비실에 봉투를 놓고 가시는 분은 처음이었어요. 봉투마다 메모를 적어주셨죠. 고생 많다면서 한 사람당 2만 원씩이요. 그 돈이 큰 돈은 아니었지만 봉투에 세심히 적은 메모를 보고 알 수 있었어요. 그 성품을 우리가 모를 수가 없죠. 그래서 매일 새벽 일찍 나가시는 남편분 보면서 항상 응원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인력사무소에 계신 걸 보고 너무 놀라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여기 계시냐고요. 그랬더니 회사 사정 때문에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얼마 전 추석에 저희 2만 원은 빼놓지 않고 챙기셨더군요. 그런 줄도 모르고
감사하다고만 하고 그 봉투를 받았는데 저도 난감했죠. 그런데 남편분이 제 손을 잡고 사모님은 모르게 해달라면서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 아시면 걱정하실 거라면서요. 경비 아저씨의 말씀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경비 아저씨께 부탁을 했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저만 생각하는 남편의 마음이 고마웠고요. 그렇게 울고 있는 저를 일으켜주신 경비 아저씨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분을 따라 경비실 의자에 앉았더니 따뜻한 물을 건네주셨죠. 겨우 눈물을 멈추고 경비 아저씨가 주신 물을 마셨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는 32이고요. 그 녀석이 아직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나름 탄탄한 물류회사를 운영합니다. 제가 경비 일 하기 전에 그쪽 일을 했는데 저희 아들도 그 길로 가더니 몇 년 전에 창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몇 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사람이 필요한지 저더러 사람 좀 알아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퇴직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이사까지 했기에 사람 보는 눈이 있거든요. 아들놈도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남편분 같은 분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사람을 구하느라 지금 엄청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분을 추천하고 싶은데 사모님은 어떠세요? 저는 경비 아저씨의 그 말씀에 눈이 동그래져 그분을 바라봤어요. 경비 아저씨는 여전히 사람 좋아 보이는 미소로 저를 보시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바로 남편을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죠. 그 결정은 남편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께 정중하게 부탁드렸습니다.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결정은 제가 내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저희 남편이 일하게 되면 정말 열심히 할 거라는 건 제가 장담드릴 수 있어요. 저와 결혼하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 없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남편의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먼저 부탁을 드리면 남편이 속상할 거예요. 죄송한데 저희 남편에게 저한테 한 이야기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경비 아저씨께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부탁드리면서 저는 좀 전에 놓친 남편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어딘가 풀이 죽은 듯한 그 어깨가 떠올라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 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환자가 밀려드는 가운데 업무를 보면서도 남편 생각뿐이었죠.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지더군요. 경비 아저씨의 말처럼 남편은 저에게 들킬까 그것만 걱정했을 거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겪었을 그 상실감은 상상도 못할 만큼이었을 테죠.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못했다는 말이 맞을 거예요. 대신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가방을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그러다 툭 하고 작업복에서 떨어진 인력사무소 명함을 보고 말았고요. 다른 날보다 늦게 돌아온 남편은 그 명함을 주우며 놀라서 저를 보더군요. 그러더니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할 말이 있어.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에게 나도 있어 라고 답하며 식탁에 앉았죠. 남편은 그런 저를 바라보다 한숨을 내쉬며 제 앞에 앉더라고요. 이력서를 낸 회사에서 아직 연락이 없어서 임시로 인력사무소에 가서 현장 일을 하고 있었어. 내 상황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오늘 경비 아저씨가 이야기해 주시더라. 사실 나 어제 지은이가 당신 인력사무소 앞에서 봤다는 말 듣고 확인하려고 새벽에 따라 나갔었어. 그런데 경비 아저씨가 잡으시더라고. 그러더니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 다 이야기해 주셔서 들었어. 당신 혼자 마음 졸이게 해서 미안해. 당신은 그런 상황에서도 내 걱정만 한 거야? 바보같이. 제가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자 남편은 잠시 당황해 저를 달래려 하더니 이내 함께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런 남편에게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죠. 자기야,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지 말자. 우리 부부잖아. 나 지난 10년 동안 당신 덕분에 하나도 고되지 않게 살았어. 당신은 내가 아이 낳고도 일하느라 고생한다고 했지만 나는 당신이 너무 열심히 살아줘서 하나도 안 힘들었어. 그런데 나 안 힘들게 하느라 당신은 너무 힘들었지? 나도 알았는데 도움은 안 됐나 봐. 이런 일은 나한테 말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라도 내가 당신의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도 조금은 편하게 마음먹었으면 좋겠어.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감싸며 울더라고요. 그날 밤 저희 두 사람은 처음으로 남편의 퇴사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반년 전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을 때부터였더군요. 태어난 척 이야기했지만 이미 그때부터 압박을 받고 있었더라고요. 협력사라서 더 위험한 거 아니야? 그렇게 묻는 제 말에 불안한 기색이 보이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던 그때요. 그래도 난 오래 있었잖아. 내 밑에 직원들도 여럿 있는데 나는 괜찮겠지. 이사님이 이번 승진 때 내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괜찮을 거야. 웃으며 말하는 남편의 말에 저는 안심했고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남편의 이름이 올랐답니다. 그것은 남편과 제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니었기에 남편도 많이 당황했고요. 하지만 집에 와서 그 부분을 티내지 못했대요. 명예퇴직, 아니 퇴직이라는 사실 자체를 저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요. 그렇게 불명예스럽고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둘 거라고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게다가 밤이 되면 제가 가계부를 펼쳐 계산기를 두드리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도저히 자신이 퇴직하게 됐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숫자 앞에 앉으면 제 마음이 숨길 수 없이 드러나 손끝이 점점 빨라지면서 계산기를 누르는 소리가 조급해질수록 남편의 불안은 커졌겠죠. 이리저리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남편은 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탓인지 남편은 결국 저에게 말하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하더군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에 퇴직을 숨기기로 결심을 하고 월급만큼 돈을 벌기 위해 인력사무소로 향했던 거죠. 그렇게 퇴직을 했지만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일어났답니다. 알람 소리도 없이 일어나 저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준비하고는 나갔고요. 언제나처럼 욕실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는 짧았고 옷장문을 여닫는 소리도 숨을 죽인 것처럼 낮았기에 저는 다른 점을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여전히 회사에 가는 줄 알고 그런가 보다 했죠. 가방에 무엇을 챙기는지, 왜 옷이 두 벌씩 들어있는지를 제가 깊이 보지 않을 정도로 남편은 스스로를 잘 챙겼거든요. 저는 그저 남편이 다음날 입고 출근할 옷만 준비해 놓았고요. 어쩌면 저는 불안했지만 안정적이라고 믿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의 인력사무소로 남편이 향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요. 그래서 매일 새벽 가장 먼저 그 인력사무소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매일 아침 회사가 아닌 그곳의 벽에 기대서서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고 불리면 곧바로 현장으로 향했대요. 철거, 자재 나르기, 청소 등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고 나가서 일했고요. 회사에서 넥타이를 매던 사람이 하루 종일 먼지 속에서 몸을 쓴다는 걸 그때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정말 운동을 하고 오는 줄 알았죠. 남편의 몸에서는 늘 비누 냄새가 났고 옷에서는 땀 냄새가 났기에 운동으로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피곤해 보이기는 했지만 현장에서 막 돌아온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사실을 다 알고 나니 헬스장에 간 것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샤워를 하기 위해서였다는 걸 알았을 땐 창피하더군요. 그토록 남편의 변화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게 속상하기도 했고요.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작업복은 헬스장에서 갈아입고 깨끗한 얼굴로 집에 돌아와 저에게 깔끔한 모습만 보이려 했던 거죠. 제가 남편의 퇴직을 눈치채지 못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게다가 작업할 때 입는 옷은 헬스장에 가서 갈아입고 샤워를 한 후에
헬스장 근처 셀프 세탁소에서 세탁을 해 가방에 담아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두었대요. 그렇게까지 번거로운 일을 하면서 저에게 들키지 않으려 애를 쓴 겁니다. 남편의 고백 어린 말을 들으며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그의 등이었습니다. 벽에 기대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며 서 있었을 모습과 말없이 샤워기 아래에 서서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내렸을 그 등을 떠올리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숨기고 있었던 건 실직이 아니라 저를 향한 책임감이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죄책감과 미안함이 겹쳐 흐르는 눈물이었죠. 제가 우는 모습을 보며 남편은 많이 괴로워하더군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할 때 없는 사람이더라도 마음고생을 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나서 당신 마음을 아프게 했네. 내가 바보처럼 너무 사람을 믿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했던 일들이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거든. 이사가 그렇게 내 업무 성과를 다 가로채고 챙길 줄은 몰랐지.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한다고 아무 소용도 없지만 진짜 내가 너무 미안해. 그런 남편의 손을 잡고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라는 건 내가 잘 알아. 당신과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은 나니까. 그런 당신에게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내가 눈치도 못 챘다는 게 미안하고 마음이 아플 뿐이야. 당신을 너무 외롭게 둔 것도 미안하고 당신을 알아주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를 탓하지 마.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 남편은 제 말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울더군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는데 경비실에서 경비 아저씨가 기다리고 계시더라. 그러더니 이 봉투를 주시면서 지원해보라고 하시더라고. 아저씨 아들이 하는 회사라면서. 그래서 한번 지원해보려고 해. 염치는 없지만 지금 내 코가 석자니까 한번 해보려고 그래. 솔직히 말하면 기가 많이 죽은 상태라 어디라도 기회만 되면 가보고 싶어. 식탁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하던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제 눈물을 닦아주더라고요. 봉투를 열어보는 제 손이 잠시 멈췄고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불안, 두려움, 자존심이 묘하게 뒤섞인 순간이었으니까요. 남편이 퇴사한 회사 이사가 남편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했는지 같은 분야의 회사 어느 곳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대요.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는 어쩌면 경비 아저씨 아들의 그 회사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 다음날 서류를 작성해 경비 아저씨께 가져다 드렸죠. 얼마 뒤 다음 주에 경비 아저씨 아들 최민석과의 면접날이 잡혔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면접날이 다가올수록 초조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하길 바랐기에 면접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력사무소에도 나가지 말고 쉬라고 하면서요. 남편은 면접 때까지만 쉬겠다고 하더니 그간에 하지 못했던 집안일들과 아이와의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아이는 아빠가 오랜만에 시간을 보내주니 너무 좋아했죠. 아빠, 이제는 회사 일 안 바빠? 아빠 방학이야? 아빠랑 같이 학교에 갔다가 학교 마치고 집에 와도 아빠 있으니까 너무 좋아. 아빠 방학이 더 오래 했으면 좋겠다. 집에서 누가 반겨주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 학원에서도 공부도 잘 돼. 나 요즘 매일 100점 맞는다니까. 남편은 그런 아이에게 미안해 하면서도 밝게 웃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웃는 모습을 보며 남편이 가족 안에서 평안을 느끼는 것 같아 조금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더 일찍 남편이 그렇게 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의 제안이 너무 고마웠어요. 면접 결과를 떠나 남편과 제가 모든 것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드디어 면접날이 되었고 남편은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남편은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몇 번이나 헛기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긴장이 됐던 거죠. 그렇게 면접을 보러 가서 만난 경비 아저씨의 아들 최민석은 32의 나이에 맞게 깔끔한 정장을 입은 앳된 얼굴의 대표였다고 하더군요. 대표님은 남편의 이력서를 천천히 읽으며 말하더래요.
저희 회사에는 김도현님처럼 현장 경험과 영업 경험을 동시에 가진 분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가진 직원을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저희와 일하는 조건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저희가 규모가 아직은 작은 회사인데다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 부서 상관없이 일을 해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 대해 다 아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대요.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시켜만 주시면 뭐든 해낼 자신 있습니다. 그 말에 대표님은 미소 지으며 그러시더랍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도현님은 아마 제가 바라는 만큼의 일을 충분히 하실 분이라 추천하셨대요. 자랑 같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사람을 잘 보시거든요. 그래서 사람 구하는 일에 조언을 얻고자 했고요. 그런 아버지가 추천하신 분이라 믿고 뵙자고 했는데 만나보니 기대가 더 큽니다. 우리 앞으로 잘해보죠.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남편은 그 자리에서 채용이 됐습니다. 남편이 맡은 일은 물류 현장 관리와 거래처 대응이었고요. 처음 몇 달은 새벽 출근과 야간 회의가 이어져 자주 늦었죠. 대표님의 말대로 남편이 해야 하는 업무 외에도 회사에 필요한 일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전 사원이 함께 붙어서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이는 아빠 얼굴을 보기 힘들어지자 아쉬워하면서도 아빠가 얼마나 바라던 일인지 아는 듯 응원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식탁 위에 아이가 남편에게 편지를 남겼더래요. 아빠, 이제 방학이 끝나서 많이 아쉽지? 나도 그래. 방학이 끝날 때마다 조금 더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아빠는 어른이니까 방학이 짧아서 힘들겠다. 그래도 엄마랑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학원도 다니고 옷도 사고 신발도 산다는 거 알고 있어. 그래서 고마워. 요즘 방학 때 밀린 일 하느라 힘든 것 같은데 힘내. 이 아들이 열심히 응원하고 있을게. 그렇게 쓰인 편지를 내밀며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저도 그런 남편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힘내라고 말했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새로운 회사에서도 묵묵히 일을 해냈고요. 현장 인력의 이름을 모두 외우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했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존중하며 업무를 진행하는 남편의 성품은 곧 회사 전체에 퍼졌대요. 경비 아저씨, 대표님의 아버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다고 그랬죠. 남편분이 어찌나 일을 잘하시는지 우리 아들이 어디서 그런 보물을 데려왔냐고 난리예요. 너무 고맙다고요. 그래서 남편분이 저희에게 명절마다 챙겨주신 그 마음을 이야기했더니 역시라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다들 칭찬한대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경비 아저씨의 말씀에 저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편이 인정받을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갔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여 좋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업무량과 근무 시간이 길어 힘들어하면서도 회사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이 많다는 점을 보람있어 하더군요. 이제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 내가 역할을 잘 마쳤을 때 그 성과가 바로 보이는 게 너무 좋아. 조금만 더 하면 다음 분기에는 직원을 지금의 3분의 1 정도 더 뽑아야 하거든. 그런 식으로 2번 정도 더 늘릴 수 있게 되면 전에 다니던 회사 못지않은 회사가 되겠어. 그러려면 지금 더 열심히 해야 해서 한동안은 더 바쁠 것 같아. 당신 혼자 민재 돌보고 집안일 다 하게 해서 어쩌지? 내가 주말에 청소랑 빨래는 다 할 테니까 모아놔. 알았지?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제가 힘들까봐 걱정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그냥 웃어버렸습니다. 제가 무슨 복을 타고 태어나 남편처럼 좋은 사람을 만났나 싶더군요. 한번 인정을 받은 남편은 더 열심히 일했어요. 어떤 때는 주말에도 업무를 보느라 잠깐이라도 회사에 나갈 정도였죠.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저는 영양제를 챙기고 식사에 신경 쓰며 응원했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을 누구보다 잘해내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기에 남편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거든요. 1년 뒤 남편은 이사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전하더군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남편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의 말대로
회사 규모가 커지며 맡게 된 자리라 성과에 대한 인정이기도 했지만 앞으로의 기대도 담긴 자리였죠. 그렇게 해낸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아빠를 자랑했다며 교과서에 적은 발표문을 가져왔어요. 마침 교과 내용이 우리 가족을 소개하고 자랑하는 것이었대요. 우리 아빠는 이번에 승진해서 이사님이 되셨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저랑 못 놀아주시고 숙제도 같이 못했지만 아빠가 이사님이 되셨다니 저까지 보상을 받은 것 같아 좋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전처럼 저와 시간을 더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시험을 혼자 봐야 하는 것처럼 아빠도 아빠의 일이 있으니 참으려고 합니다. 우리 아빠는 집에서도 최고고 회사에서도 최고입니다. 아이가 내민 교과서 속 글처럼 남편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적어도 저와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었죠.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좋은 일은 한 번에 찾아온다고 저도 병원에서 원무과 팀장이 되었어요. 모든 것이 열심히 살아준 남편 곁에서 영향을 받은 덕이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처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 역시 제 업무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안정을 되찾았고 다시 명절이 되자 경비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봉투가 아니라 더 신경 써서 고른 떡과 과일 상자를 들고 갔죠. 그때도 대표님의 아버님께서는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아유, 이렇게 또 신경 쓰셨어요. 오히려 선물은 제가 이사님께 해야 하는 건데요. 얼마나 열심히 해주셨는지 우리 아들이 요즘 너무 바쁜데도 신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을 만나 회사 일이 훨씬 편해졌대요. 좋은 분이고 잘하실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잘하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아들놈에게 체면 좀 섰네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대표님 아버님께 인사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하고요.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은혜와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저는 옆에서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의 성실함의 가치가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남편의 선량함이 우리의 세상을 조금은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는 것도요. 그리고 그 온기가 다시 저희 남편과 가정을 데워준 거죠. 그렇게 남편이 자리 잡은 지금의 회사는 지난 10년 동안 성장해 지금은 업계에서 손꼽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전에 다니던 회사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진 않았지만 다니던 후배가 자리를 부탁하러 남편을 찾아오는 바람에 알게 되었어요. 사장의 사촌 동생이던 그 이사가 계속 그렇게 성과를 빼앗으며 열심히 하는 직원들을 내쫓는 바람에 회사는 어려워졌답니다. 실무자가 없다 보니 거래처와 소통이 어려워져 손해를 보기 시작해서요. 그래서 거의 파산 직전이라며 남편에게 자리를 부탁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배는 그전 회사에서 함께 일할 때 일도 잘하고 남편을 잘 따르던 후배라 남편이 면접을 볼 수 있게 자리를 마련했다더니 대표님도 마음에 들어 하셨다더군요. 그래서 지금도 함께 일하고 있고요. 그 후 회사는 규모를 줄여 어디 지방으로 갔다더니 소식을 모른답니다. 서로 합심하여 열심히 해도 모자른 판에 남의 공을 빼앗아 평가절하하는 우두머리를 가진 집단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준 거죠. 저는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첫 회사고 오래도록 근무한 탓인지 안타까워 하더군요. 그 이사가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사장님이 그 정도까지는 안 그랬는데 그런 남편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사람 속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잘 안 됐다는 소식에 속상해 하다니요. 제 남편이지만 너무 착하기만 하더라고요. 그 선하고 착한 덕분에 남편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지만 말이죠. 남편과 20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딛고 지나다 보니 저희 부부는 사이가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저희 삶을 바꾼 건 대단한 선택이나 큰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새벽마다 묵묵히 일어나던 습관, 저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하던 발걸음,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 걱정을 먼저 했던 마음 같은 것들이었죠. 누군가는 그걸 너무 착하다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말했지만 저는 압니다. 그런 성실함과 선의가 결국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지켜왔다는 것을요. 남편은 여전히 화려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맡은 일을 책임지고 사람을 존중하며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성실함이 결코 약함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오래 버티게 하는 힘이라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노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시간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저희는 서로를 의심하기보다 믿는 쪽을 선택했고, 등을 돌리기보다 손을 잡는 쪽을 택해왔죠. 그 선택들이 쌓여 지금의 저희가 되었고요. 아마 앞으로도 완벽한 날들만 이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함께 버틸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걸 이미 경험해 봤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남편의 등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 사람과 함께라면 삶이 아무리 무거워져도 끝내 무너지진 않겠구나 하고요. 그게 제가 지난 시간들을 지나며 얻은 가장 확실한 답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동반자에게 그런 존재이신가요?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 하신다면 이미 성공하신 삶이겠지만, 혹여 조금은 상대에게 불만이 쌓인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런 상대에게 자신은 어떤 동반자인가요? 먼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면 곁에 있는 동반자도 달라질 테니까요. 그렇게 힘든 세상 서로 보드담으며 든든하게 살아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안 그래도 세상살이 버거운데 함께하는 동반자라도 내 편인 게 좋잖아요. 그리고 온기가 있는 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저도 아직 세상을 많이 알진 못하지만 사람 사이의 온기가 사람을 살리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힘든 세상 조금씩 이겨내며 살아내는 거겠죠. 여러분이 먼저 그 온기를 나누셔도 좋고요. 그렇게 따스한 서로가 되길 바라며 저는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